네, 좀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생활 속의 노인 장기요양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시점이 되었을 때 필요하게 되겠죠.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 대상자의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고요. 특별한 질환은 없어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을 대상자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조금 건강하시고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데 심심해서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우리 집안을 좀 청소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방문 요양을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아주 간혹 초기에는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대상자는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그 등급의 판정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화되어서 좀 더 제도 이런 등급 판정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좀 더 정밀하고 세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뭐 이러한 판정위원회를 열고 이 사람에게 과연 등급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해서 등급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결정이 되고, 등급은 현재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등급부터 3등급밖에 없었던 것이 4등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치매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등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5등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하고 좀 더 경증 치매인 분들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의 등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할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언제 이용할까라고 고려해야 되는 시점은 혼자 있을 때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대부분은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굉장히 걸음걸이가 불안하신 경우에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시다가 뭐 크게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 상황까지 뭐 사망까지 이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동거가족이 일반적으로는 있으시죠. 동거가족이 있는데 혼자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르신을 두고서 혼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 두고서 동거가족들이 나갈 수가 없고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좀 유일한 대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해봤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치매를 받으면 뭔가 막 세상이 끝나갖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도 점차 좀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초기 치매인 경우에는 아마 일상 대화에서도 그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혼자서 생활하거나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나 갑자기 위험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지, 치매라고 해서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대상자다, 내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 등급을 받으면 꼭 요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요양원에 가기 위한 뭔가 전 단계일 것 같고, 나를 버리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수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던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놓고 뭐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등급을 판정을 받는 거 여부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등급부터 제가 5등급, 6등급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래프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1등급이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와상 환자라고 하죠. 침대에 거의 누워 계신 분들이 1등급이시고요. 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갈수록 건강 상태는 조금씩 양호해집니다. 그런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일반적으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신체 기능을 위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아무래도 눈에 확실히 띄고 그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신체 기능을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인지 기능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안 좋을수록 1등급, 좀 더 좋을수록 4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체 기능은 완전히 괜찮으신데 뭐 치매만 있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 5등급이 나오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6등급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신데 신체 기능은 굉장히 양호하시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치매가 아주 살짝 오신 분들, 초기 치매이신 분들이 6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으십니다. 사실 이제 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도 설계 초반에 했을 때에는 1등급과 2등급은 요양원에 가실 분들, 3등급, 4등급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분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이나 6등급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등급 판정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시고요.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이 분들은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등급하고 6등급은 좀 인지기능, 치매 여부로 확인을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안 좋아질수록 1등급.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그 이용료, 하루당 이용하는 데에 어르신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수가가 1등급일수록 높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등급으로 갈수록 더 힘들고 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4등급을 받다가 뭐 2등급이 되셨다라고 하면 제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만 일단 받으면 좋은 거지,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는 돈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급이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고,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등급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식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높으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는 돈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등급 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사람이 와서 직접 뭐 이런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을 뭔가 뭐 기관에서 뭔가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원한다고 나 3등급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3등급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 절차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동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다른 가족들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형제들 간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를 주야간보호 시설이나 장기요양 기관에 맡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어떤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고요. 이 시점에서 요양원을 갈 거냐, 뭐 방문 요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냥 등급을 받는 거는 정말로 등급 받아놓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때는 그런 고민 없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577-1000번 있죠? 여기다 그냥 전화하시면 바로 ARS 눌러가지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걸 누르시면 바로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뭐 진단서라든지 뭐 병원의 어떤 의사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실사가 있습니다. 실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공무원이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가서 어르신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이런 실사를 통해서 뭐 그런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어르신의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어르신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아니면 어르신 앉았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뭐 걸으면 이쪽으로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등급 판정 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에서 어르신의 등급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시설을 탐색하는 그 등급이 나온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시설을 갈 것이냐, 우리 부모님에게 적합한 시설이 요양원이냐, 주간보호시설이냐, 혹은 집으로 사람이 오는 방문요양시설이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시설들을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설에 방문을 하셔서 이용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절차로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등급 판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시설에다 이야기하면 뭔가 공단에다가 신청하게 해줄 것 것처럼 시설에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화를 대신해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등급 판정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뭔가 받아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고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판정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이것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지 시설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없어도 장기요양 기관은 일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등급을 꼭 받아야지만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이 없어도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비용이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예전에 없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던 걸로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없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뭐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아직 뭐 등급 판정이나 이런 거 신청은 했어요. 근데 이 등급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기관에서 뭐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고 이용을 하시다가 뭐 등급을 받으시면 좀 더 할인받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용은 단기간이지만 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비용이 좀 관계가 없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등급 제도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등급 판정이 급하게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는 등급이 없어, 그러면 요양원 이용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등급이 없더라도 기관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제 뭐 이용을 하시고 등급은 나중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할 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그 3등급하고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기본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양원에 가보시면 3등급, 4등급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등급 실사를 할 때 요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 3등급, 4등급도 요양원에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원에 대해서 갈지 말지 아직 결정은 안 되는데 고려하고 있다면 이 실사 시점에서 요양원에 갈 의향이 있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양원에 가지 않으셔도 전혀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사하실 때 혹시라도 요양원을 좀 고려하고 있다면 요양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의 상태는 그러니까 조금씩 좀 나빠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사 왔을 때 뭐 지금은 당장은 뭐 생각이 없고 이제 주야간 보호 시설이나 방문 요양 시설만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양원에 갈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좀 절차적으로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려가 있으시고, 아니면 뭐 죽어도 나는 요양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러시다면 뭐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염두를 하고 계시다면 그냥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뭐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용 계약을 하기까지 시설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시설은 이용을 계약하고 나서부터 책임을 진다. 이용을 계약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요.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앞서서 계속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요. 자,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시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입소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입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숙박입니다. 숙박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재가 서비스인 거고요. 내가 집을 떠나서 내 집과 내 거처를 옮기면 입소시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 집과 내 거처를 옮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입소시설이 되면 내 집이 거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가면 죽어서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거기로 옮겨졌으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내 집에 살다가 죽는 거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요양원 가면 뭔가 다 사람들이 안 좋아져서 죽어서 뭐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집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은 당연히 거기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되도록이면 다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특히나 치매 어르신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거처를 옮기시게 되면 굉장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불안감이 높아지시거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낙상이나 넘어지실 확률도 높아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처를 옮길 때는 사실 굉장히 고민과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입소시설은 거처가 옮겨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가 서비스는 내 집에 아니면 원래 사시던 곳에 어떤 집에 살면서 내 거처가 따로 있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고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재가 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내 집에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집으로 가거나 어르신이 집에서 나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집으로 파견하는 것이 방문 요양 서비스고요.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것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 혹은 데이케어라고 많이 하죠. 데이케어 센터가 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외에도 단기보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기보라고 하면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을 단기보호라고 하는데, 단기보호도 제가 서비스에 속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처가 옮겨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서비스와 입소 서비스 어떤 것을 결정하실지는 일반적으로 좀 상태가 좀 좋으실 때는 방문 요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이게 방문 요양은 하루에 3시간밖에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들에 뭔가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상태가 유중해지셨다라고 하면 이제 주야간보 서비스로 옮기시고, 거기서도 조금 이제 상태가 어려워지시고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해지시고 밤에 집에서 잠자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입소 시설로 옮겨지는 그러한 절차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입소 시설로 간다라고 시설들을 계획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모님의 어떠한 서비스가 적합한지는 정말로 개인별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양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해야 되는,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해야 되고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적합하고요. 그런데 집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계신다, 하루 종일 한 분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좀 힘들다 이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요양도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잠깐 장을 보러 나간다든지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없으면 외출조차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밤에도 어르신이 너무 문제 행동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지신다 이러면 이제 입소 시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로 갈 것이냐는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은 장기 요양 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어쩌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장기 요양 기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먼저 제일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평가 점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기요양 기관들의 명단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이 아니라면 모든 시설들은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으니까 그 평가를 받은 점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A부터 A, B, C, D, E까지가 있는데요. A 등급이나 B 등급을 받으신 시설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시설이고요. C 등급이라고 완전히 나쁜 시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D 등급인 경우에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B 등급 이상이면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시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기라는 시설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표가 자주 바뀐 시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 무조건 다 이런 시설이라고 나쁜 시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외부인의 방문에 대해서 열려있는 시설입니다. 반대로 외부인이 방문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쁜 시설이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주 우리 센터나 우리 시설로 온다라는 이야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설이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자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방문이 많은 시설일수록 사실은 이제 좀 이런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적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소 시설이든 제가 서비스든 시설이든 거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외부인의 방문을 요즘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의 방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외부인의 방문을 막는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시설이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먼저 입소시설, 입소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가까운 시설이 가장 좋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면회가 비교적 좀 자유로운 시설들을 좀 좋은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양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침대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고요. 가장 좋은 시설은 내가 좋아하는, 아무리 환경이나 시설이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시설이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서비스, 방문 요양 경우에는 사실 시설보다는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면접들처럼 방문 요양 보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이제 또 특히나 사회복지사 방문들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방문하는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주간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잦은 통화를 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입소시설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옮기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번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옮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비스는 사실 옮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다가 좀 말이 빨라졌는데요. 여기까지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생활 속에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